여러분 혹시 호박씨 좋아하세요? 저는 호박씨 볶음, 호박씨 강정은 물론이고 호박씨 쿠키, 스프, 빵 등 호박씨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음식을 모두 좋아하는데요. 요거트에도 넣어 먹으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고 영양 성분이 일품이라 잘 익은 늙은 호박이 많은 가을에 많이들 즐겨 드실 텐데요. 호박씨에는 레시틴과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에 도움을 주며 칼슘, 마그네슘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나트륨과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호박씨는 외국에서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는 식품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체내에 축적될 염려가 적은 착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씨앗으로 알려지면서 간식으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웰빙 식품이랍니다. 호박씨는 비록 작은 크기의 씨앗이지만 생명을 위한 영양분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는 호박 씨앗이 차가운 땅 속에서 싹을 키우고 새싹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분을 듬뿍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호박씨에는 망간, 마그네슘, 필수 아미노산, 칼슘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양소 덕분에 호박씨를 간식으로 먹으면 당뇨병, 심장질환, 근육과 뼈 통증, 탈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호박씨가 잦은 빈뇨나 요실금을 조절해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중년층을 포함해 노년층이 겪는 고통 중 하나가 빈뇨증과 요실금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변량이 적으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증이나 나도 모르게 소변이 흐르는 요실금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하면 요실금 개선은 물론이고 야간 빈뇨 횟수까지 확실히 잡아주는 놀라운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호박씨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호박씨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호박씨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흰쌀이나 흰빵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흰빵이나 흰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적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오히려 저혈당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피로와 배고픔을 증가시키며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당뇨병 또는 비만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섬유질이 들어있어 소화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느리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흰빵이나 흰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함께 먹으면 호박씨가 제공하는 느린 에너지 공급과는 상반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이 먼저 소화되면서 호박씨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흰빵을 베이스로 한 샌드위치에 호박씨를 추가해 먹었을 경우 처음에는 흰빵에 의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 에너지를 느끼지만 한두 시간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통곡물빵에 호박씨를 넣어 먹었다면 혈당이 서서히 오르며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배고픔이나 피로감을 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호박씨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차입니다. 커피를 비롯하여 차에는 보통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커피 한 잔에는 95에서 2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홍차 한 잔에는 약 240ml 기준 60에서 112mg, 우롱차 한 잔에는 37에서 55mg, 녹차에는 35에서 45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호박씨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을 비롯하여 철, 인, 아연, 마그네슘과 칼슘 등이 다량 들어있어서 골다공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해주는 자연 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박씨를 꾸준히 먹으면 뼈 밀도를 증가시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호박씨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인체가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불면증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성분은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 잠을 설치거나 잠에 들기 힘드신 분들은 잠들기 전에 약간의 탄수화물과 함께 호박씨를 드시면 숙면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립토판을 매일 섭취하면 불면증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나 차는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호박씨를 커피나 차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권고하는 성인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400mg 이하인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제품마다 카페인 함량이 다르겠지만 호박씨와 함께 섭취할 경우 건강을 위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차 종류를 선별하여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생강차, 대추차, 페퍼민트, 카모마일과 같은 허브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호박씨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능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마실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호박씨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호박씨의 올바른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호박씨를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호박씨는 생으로 먹을 때 씨앗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가장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박씨는 우리 몸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 즉 우리에게 익숙한 오메가3와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레시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양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 섭취를 통해 보충되어야 합니다. 특히 두뇌 영양 공급원으로 알려진 레시틴 성분이 부족할 경우 기억력, 판단력, 방향 감각의 감퇴로 인해 치매가 발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 부족은 관절 통증을 유발하고 머리가 푸석해지며 손톱이 부러지는 현상과 피부 건조증, 면역력 감소, 피로감과 무기력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 성분은 아쉽게도 열을 가하면 파괴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박씨의 리놀렌산과 레시틴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동맥 경화를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또 간의 해독 기능을 좋게 하며 그 안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간 건강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호박씨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호박씨를 생으로 드실 때는 보관 중에 곰팡이 독소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하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곰팡이가 피지 않는 호박을 섭취해야 장에 더욱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면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오븐에서 약 170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살짝 구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호박씨를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농약이나 유해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유기농 호박씨를 추천드립니다. 구입하신 호박씨는 간식 또는 각종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호박씨는 100g당 열량이 566칼로리로 고칼로리 식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게 되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복통과 소화불량 그리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경우 호박씨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호박씨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한데요. 호박씨 100g당 칼륨 함량은 73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박씨 하루 적정량은 한 줌 정도입니다. 개수로는 약 150에서 180개 정도이고 양으로는 25g에서 30g 정도라고 하니 섭취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박씨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 과일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항산화제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씨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어 역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피부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 과일과 호박씨를 함께 섭취하면 두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세포 보호와 노화 방지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리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요.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호박씨의 비타민 E와 아연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줄여 피부 상태를 개선합니다. 따라서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 유지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호박씨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뼈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요. 그러나 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의외로 적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내에는 25%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호박씨에는 100g당 마그네슘 함량이 530mg이나 함유돼 있어서 우유와 호박씨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칼슘 흡수율을 높여 뼈와 근육 건강을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마그네슘은 뇌와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합니다. 호박씨는 입안 가득 넣어 먹으면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하지만 만약 생으로 먹기에 다소 밋밋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호박씨를 끓인 물에 넣어 호박씨 차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이는 당뇨병 혈당 수치를 낮추고 침이나 체액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이외에도 호박씨를 믹서기에 곱게 가루로 갈아서 우유에 타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섬유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산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을 같이 먹어야 유산균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요거트와 호박씨를 함께 드시면 호박씨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산균이 더 활발하게 대사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요거트와 호박씨에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 그리고 뼈 건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딸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과일보다 딸기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냥 먹어도 상큼하고 딸기 케이크, 딸기 쉐이크, 딸기 롤 등 딸기로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고 인기가 많죠. 딸기는 날씨가 쌀쌀한 겨울에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겨울철 기온이 낮으면 딸기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데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 당분과 영양소를 충분히 축적하기 때문에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잘 익은 딸기는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해주는 간식에 불과할 것 같지만 사실 딸기가 지니고 있는 숨은 효능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각종 비타민이 감기 예방과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딸기에 함유된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돌연변이 등의 기능으로 인해 암 예방과 함께 손상된 DNA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딸기에 함유된 엘라그산 성분은 다른 과실류보다 1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성분은 주로 의약품, 건강식품에도 사용되는 성분으로서 대장암, 간암, 피부암, 식도암, 췌장암 등의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등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우수한 효과가 밝혀진 성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제철을 맞은 딸기만 잘 챙겨 먹어도 맛은 물론이고 면역력 상승과 함께 암까지 예방하니 정말 이보다 좋은 과채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딸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딸기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딸기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딸기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건강 정보 꼭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잔류농약입니다. 여러분은 딸기를 어떻게 씻어서 드시나요? 딸기는 보기보다 잔류농약이 많은 식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2016년 미국의 한 환경연구단체 조사에 따르면 잔류농약이 가장 많은 과체류가 딸기인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농무부가 879종의 딸기 샘플을 조사했더니 그중 무려 98%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극소량의 잔류농약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325명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딸기나 시금치, 고추, 포도와 같이 잔류농약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이 18%에서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딸기는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 증산 억제제나 곰팡이 억제제 등의 약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간에 독소로 작용해 간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딸기를 씻지 않거나 대충 씻어서 먹을 경우 이처럼 몸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딸기는 과육이 무른 식품인 만큼 농약이 침투하기 쉬운 식품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딸기를 씻을 때는 꼭지 아래쪽에 농약과 불순물들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지를 떼어내고 물에 1분 동안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충분히 씻으면 잔류 농약이 말끔히 제거됩니다. 딸기처럼 물러지기 쉬운 과일, 채소는 물에 닿으면 금방 물러지고 과일의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에 너무 오래 담그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평소에 혈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딸기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때문에 딸기는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러한 과일들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딸기의 경우 150g 중간 크기로 7개 정도의 양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시에 딸기를 양껏 담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모두 먹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럴 경우 혈당 부하나 혈당 지수의 의미가 모두 없어져 버리는 것은 물론 과일에 함유된 과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당뇨병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특히 사과나 참외처럼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들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해서 소화 흡수가 느린 만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데, 딸기처럼 무른 과일들은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이 빠르게 올라 혈관이나 신경계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과일들은 달긴 하지만 초콜릿이나 음료수처럼 몸에 나쁘진 않다는 생각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어떤 과일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높은 당분을 지니고 있고 혈당을 쉽게 높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한들 절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딸기처럼 당분을 함유한 과일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곰팡이가 핀 경우입니다. 딸기는 수분 함량이 약 90%로 높은 데다 과육을 보호하는 껍질이 없고 과육 조직 자체가 약해서 습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하던 곰팡이가 잘 생기는 식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딸기에 생기는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 봤을 땐 곰팡이가 딸기 표면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딸기 속까지 곰팡이 포자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곰팡이 포자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알 수 없는 알레르기 반응과 함께 호흡기, 위장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섭취하면 간에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딸기가 물러진 경우는 딸기의 세포벽이 붕괴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곰팡이로 인해 물러진 경우는 딸기 전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딸기를 드실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것이 좋고 보관할 때는 일반 냉장고의 온도인 4도보다 더 낮은 0도 정도의 온도에 두면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붙어 있으면 쉽게 무를 수 있으니 되도록 겹겹이 쌓아 보관하는 것은 피하고 과일의 성숙과 노화를 촉진하는 에틸렌가스를 방출하는 과일과는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딸기에 함유된 칼륨은 100g당 170에서 200mg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신체 내부의 전기 전도체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고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혈압 조절, 근육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을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딸기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무력감과 피로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부정맥,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들은 이처럼 칼륨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박이나 참외, 바나나, 딸기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되도록 섭취를 최소화하고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딸기에는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구연산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구연산 성분은 우유나 치즈의 풍부한 칼슘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 뼈 건강을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제품에 함유된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A, 비타민 B 성분들은 피부 점막과 뼈 치아를 구성하는 콜라겐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성분들이 딸기에 함유된 비타민C를 만나게 되면 콜라겐 생성을 더욱 촉진하여 피부나 뼈 건강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에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세포 파괴를 유발하고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노화 지연에 도움을 주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 무기력감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닌 성분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비타민 E가 딸기에 풍부한 비타민C를 만나게 되면 더욱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C는 세포 밖에서 비타민 E는 세포막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비타민 E는 활성산소와 싸우는 보병이라면 비타민C는 비타민 E가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의무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도 견과류의 비타민 E는 백내장과 시력 저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꼭 딸기와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계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철분 함량이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 운동 능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계란과 딸기를 함께 섭취하면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유기산과 비타민C가 계란의 철분 흡수율을 높여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철분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빈혈과 암, 신장, 심장 문제와 같은 혈액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로 회복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이 들어간 식단과 함께 후식으로 새콤달콤한 딸기를 섭취하시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양배추 좋아하세요? 저는 토스트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거나 쪄서 쌈으로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처럼 양배추는 여러 음식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로 많은 나라의 요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리브와 요구르트에 이어 3대 장수 식품으로 손꼽히는 양배추는 값이 저렴하면서도 영양 성분은 풍부해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의사라고 불렸던 채소입니다. 양배추 속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화를 막아주고 인돌3 리카비놀 성분은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해주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암 중에서도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한 데다 그 수치가 미국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위암 환자 수가 많은 이유는 맵고 짠 음식이 많은 음식 문화와 국이나 찌개에 여러 사람이 같이 숟가락을 담가 먹는 등 특유의 식습관으로 인해 헬리코박터균 등의 감염이 쉬운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때 평소에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K, 비타민 U 등의 다양한 성분들이 손상된 장점막을 재생하고 보호하면서 염증이나 궤양을 억제하고 출혈을 막아주며 암 발생률을 낮춰주는 등의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도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배추를 잘못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항응고제와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체내에서 발생되는 출혈의 지혈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 피곤해서 코피를 자주 흘린다거나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눈에 핏줄이 잘 터지는 분들은 양배추의 비타민 K가 뇌출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처럼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들은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심장 판막 질환, 부정맥 등을 예방하는 약품입니다. 하지만 양배추 속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와 완전히 정반대 역할을 하는데요. 와파린과 아스피린은 혈관을 묽게 만들어주는 반면 양배추의 비타민 K는 오히려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시라면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오히려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와파린 계통의 약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와 암과 관련된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해 발암 물질과 종양의 성장을 막고 항암제 역할까지 하는 든든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인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은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고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갑상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거나 갑상선이 평소에 약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배추를 꼭 드시겠다는 분들은 양배추를 찌거나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양배추를 찌면 고이트로젠 성분이 3분의 2가량 줄어들고 끓는 물에 30초간 데칠 경우 9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섭취했을 때 영양성분 손실이 가장 적겠지만 갑상선이 걱정되신다면 양배추에 열을 가해 익혀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대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대장에 있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며 장점막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어 기본적으로 대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양배추는 장에서 쉽게 발효가 되는 음식이고 쉽게 발효가 되는 만큼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발생한 가스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장이 약하거나 예민한 경우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가스가 차고 복통,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당인 라피노스라는 성분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 섭취 시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헛배가 부르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부글부글 끓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를 드시고 난 뒤에 가스가 차거나 트림, 복통, 설사 증상이 잦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섭취할 때 농약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양배추는 심는 시기가 나비나 나방 등의 애벌레들이 활동하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배추의 속 안까지 농약이 듬뿍 스며들었다고 생각해 세척할 때 일일이 한 장씩 떼어내 씻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씻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배추는 잎이 자랄 때 안쪽부터 바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으로 겹겹이 자라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농약이나 산성비 등이 안쪽으로 스며들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양배추의 겉잎은 매끄러워서 농약이 잘 스며들지 않을 뿐더러 애초에 출하할 때도 겉잎은 떼어내고 유통되다 보니 구입 후 집에서 양배추를 세척할 때는 겉잎만 2-3장 정도 떼어버리고 물에 5분간 담근 뒤 씻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호박씨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디딤돌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디딤돌은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